사고방식이 전근대 아니면 개도국 시절의 사고방식에 많이 머물러 있다. 네. 그다음에 강대국적인 그런 마인드를 일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강대국이 돼야 된다. 그것도 2030년 안에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돼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사고방식이 특히 지도급 인사들, 지도층의 사고방식이 전근대 아니면 개도국 시절의 사고방식에 많이 머물러 있다. 네. 물론 뭐 AI 세계 3강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문화 강국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적인 얘기들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선도하는 국가고 그다음에 강대국적인 그런 마인드를 일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대통령 후보 때 후보들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한미 동맹 중심으로 외교안보를 뭐 우리가 잘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안보 수단이라는 게 한미 동맹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경제 영토는 글로벌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북아시아, 그다음에 한미 동맹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범위를 넓혀서 외교 수단도 뭐 G7도 있어야 되고 나토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되고 또 쿼드에도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 뭐 오커스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국제기구 강대국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런 뭐 한미일 협력체 특히 굉장히 중요한 협력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외교 안보를 이 글로벌하게 잘 설계할 수 있는 사고, 전략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는 외교 안보가 너무 국내 정치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저 탄핵 소추문에도 보게 되면 뭐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뭐 이상한 외교를 했다라는 탄핵 소추문에 문구가 들어갔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굉장한 외교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 문구 때문에 우리의 우방국들이 한국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뭐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국내의 정쟁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쟁용으로는 상당히 유효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해외에 방송되고 알려지고 지금 여기서 하는 8.15 토크 같은 것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 알려질 걸 생각하면 국내 정쟁이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발신되고 외교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특히 국익이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네. 정쟁으로 너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당적으로 해서는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합의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이 딱 여야 정치인들 간에 딱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워낙 진영으로 나눠져서 정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예능 국가화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 좀 문제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건가요? 뭐 문제점이기도 하고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능 국가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능 국가화의 하드웨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예능이나 아니면 뭐 정보의 전달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일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곳곳에 모든 곳에 모니터가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스마트폰이나 뭐 무슨 패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철을 타도 모니터가 있고 앉아서도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뭐 자동차를 타도 그 안에 내비게이션도 뭐 다 모니터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거의 대부분 다 모니터 속 안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지정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듯이 뭐 하틀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요즘에는 모니터를 지배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니터 속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여기가 주 공간이고 실제 공간은 그 주 공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니터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모니터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8.15 토크도 머니토크도 이제 그 모니터 안에서의 활동을 하는 굉장히 주요한 매체인데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을 이 모니터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끌어들이려면 콘텐츠가 재밌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재밌고 자극적이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런 창조적인 비즈니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자극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것도 굉장히 예능적으로 재밌게 웃어버리면서 넘겨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심각한 것,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기하고 논의해야 될 것들이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하고 섞여버리게 돼서 국가의 중대사나 아니면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교육계나 아카데미아나 뭐 언론계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의식을 많이 이 뭐라 그럴까 본인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어줄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능 국가화나 뭐 예능 부분에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그런 트렌드로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보다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저희 같은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들, 교육계나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뭘 잘 발전시켜야 될 거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공공성, 뭐 정치 수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어쨌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의 수준이 상당히 강대국스러워야 되는데 네. 아직 멀었나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데 뭐 저희가 청문회 과정을 보거나 아니면 뭐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 나와서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예능화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카메라가 있을 때가 없을 때하고 또 굉장히 달라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주목도를 확 끌어야 되니까, 확 끌어야 되니까. 인지도를 알리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걸 보면 역시 세계 제1의 강대국이구나. 거기도 물론 정쟁을 하고 뭐 이상한 이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초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물론 이제 양극화가 되고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은 너무 분열돼 있고 무조건 상대방이 하면 틀리고 우리가 하면 무조건 다 좋고 옳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전략을 만드는 부분에서 초당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모니터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모니터 사회는 강대국이 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 강대국이 되는 전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뭐 특별히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니터 사회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왜냐하면 인터넷을 빨리 도입을 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게 크리에이티브 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에서의 비즈니스들을 굉장히 빨리 많이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유튜브를 보면서 예능적인 것도 많이 보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획득을 하고 또 스스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이러다가는 대학이 필요 없어지겠다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유익한 채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잘 구별해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모니터 사회가 어떤 면에서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만 잘 된다면 물론 이제 좋고 나쁘고를 잘 구별해 줘야 되겠지만 강대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느냐 아니면 더 좋은 요소가 되느냐 이런 것을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30 세대가 강대국 비전의 주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30 어른들이 볼 땐 다 젊은 사람들 뭔가 부족하고 철없어 보인다고는 하시는데 네. 현재 2030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엄청난 세대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2030이었을 때는 밖에 나가면 해외에 나가면 강대국 사람들 만나면 일단 주눅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뭘 하지도 못하고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요즘은 뭐 손흥민, 뭐 김연아, 임윤찬 이런 사람들은 뭐 물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눅도 안 들고 영어도 잘하고 또 굉장히 국제적인 마인드도 있고 매우 훌륭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거든요. 저는 개도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고 합리적이고 왜 법치가 중요한지 왜 인권이 중요한지 자유시장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체득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새로 생기는 식당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준의 식당들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경쟁력은 좀 대단히 뛰어나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요즘 2030 하면은 무슨 뭐 3포 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뭐죠? 헬조선. 헬조선.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미래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러지 않은 건강한 2030 세대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거는 경쟁 환경이 워낙 치열하다는 거고 그렇죠. 또 경쟁에서 이겼다 해서 행복해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세대 뭐 2030대 세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윗세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과 장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윗세대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 지도층들이 네.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고민도 하고 자꾸 맨날 싸우기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요새 젊은 사람들 점점 마인드가 달라져서 네. 옛날 같은 마인드로 했다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책에서 전근대적 사고를 언급하셨던데 이게 네. 바로 이러한 걸 지적하시는 겁니까? 네, 전근대적 사고를 제가 지적한 이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카르텔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카르텔화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실력보다는 그 카르텔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줄을 서야 되고 줄을 서야 된다고 하면 무슨 뭐 학벌이든 뭐 무슨 벌 같은 것들 이제 찾아가지고 줄을 서서 카르텔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카르텔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경제 성장이 옛날같이 큰 폭으로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제로섬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부를 획득하느냐에 제일 중요한 게 정보거든요. 특히 부동산과 금융, 코인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인사이더 트레이딩하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고급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부를 쌓다 보니까 카르텔에 들어가야 되는데 카르텔 그런 그 제로섬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의 카르텔이 바로 전근대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근대적인 가치들이 계속 부활을 합니다.
카르텔에 충성해야 되고 뭐 전임 대통령이지만 그분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에 충성하고 인류 보편 가치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을 텐데 근데 이런 전근대적인 카르텔이 만들어지면 사람에 충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반, 그렇죠. 배신, 반역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제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도자를 뭐 군주 왕같이 모시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언론에서 정치권을 바라볼 때 아니면 지도층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충성, 배신, 배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반역을 했다. 가신이다. 가신이다 뭐 이런 예. 옛날 뭐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들 조선시대에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근대에 우리가 선진국 강대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것, 법치, 그다음에 공사 구분, 자유, 인권 같은 인류 보편 가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영향을 쏟아야 될 것들이 전근대적인 가치에 자꾸 영향을 쏟다 보니까 사회가 자꾸 후퇴하고 있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죠? 그거 벗어나려면요, 결국 지도층이 결국 솔선수범해야 솔선수범.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우리 기업 단위로 보면 CEO가 바뀌어야 그 조직이 바뀌는데. 맞습니다. 예. 네, 이 정치권이 됐든 예. 그 리더들이 먼저 이런 걸 바꿔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리더들이 안 바꾸면 합리적인 젊은 유권자들이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단 위가 좀 바뀌는 거는 뭐 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030년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자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뭐 네. 정치권도 그렇고요. 네. 청년들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식인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갖출 것들은 이미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고 또 점점 잘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대한민국 국민은 시장에 내다 놓으면 시장에서 어떻게든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오픈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선도 국가가 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느낌이 선도 국가 우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선도 국가라는 게 이제 앞으로 생겨나는 리딩 섹터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자, 끌고 그렇죠. 나가자. 하도 선도 기술 쪽에서 많이 듣던 단어라. 그러니까 이제 추격만 해서는 더 이상 생존이 안 되니까 선도하자는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에서 선도하면 그게 곧 강대국인 겁니다. 그런데 선도국가 하자 그러면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강대국 하자 그러면 무슨 강대국이야 피곤하게 무슨 강대국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강대국 하지 말고 그냥 중교국이나 잘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선도국가 하자는 거는 우리가 강대국을 하자는 것이고 선도국가가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 때문에 특히 중국이랑 미국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머리를 열어놓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여러 가지 그 외부로부터의 자극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오픈 마인드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리드할 때가 됐다. 네. 자신감을 갖자. 그리고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세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글쎄요. 이 우리가 강대국이 되자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 안 와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반도 저 북한하고의 이 문제도 해결 못하는 네. 이 상황에서 주변국들 고래 싸움에 맨날 등 터지는 새우 등 아니냐, 우리 새우 아니냐 네.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도 충분히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자신감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고래들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고래가 돼야지 우리가 생존을 하는 거지. 고래가 있는데 뭐 조그맣게 돌고래 정도 돼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는 거는 정답은 아닌 것이죠. 가는 도중에 있는 답일 뿐이지. 예. 알겠습니다. 네,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 책의 저자시죠. 이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